사피엔스는 평범했던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성공 비결은 대체 뭘까? 튼튼하고 머리가 좋고 추위에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이 어째서 이 사피엔스의 맹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찰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분기점들을 찾고 무엇이 그런 거를 가능하게 했을까? 그로 인한 파급력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내용 정리로 이 책이 진행이 돼요. 그 유발 하라리는 이 분기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눴고요. 그게 이 책의 1부부터 4부까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지구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게 될까? 발전이라는 게 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부 인지혁명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를 고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세상은 신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유발 하라리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1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면서 이 책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발 하라리는 생물학과 역사의 관계를 통해서 이 책 내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분명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 범위가 아주 넓고 인지혁명을 통해 점점 복잡한 행동을 해왔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면 마치 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보다 운동장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들이 경기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호모사피엔스를 만든 가장 큰 사건은 인지혁명입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말해요. 근데 그게 왜 굳이 사피엔스에게만 일어났냐? 당연히 이게 궁금하겠죠? 네안데르탈인하고 데니소바인한테는 인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신이 그렇게 창조했지라고 하면 사실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그건 우연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이후 논리가 맞다면 그 전제가 믿을 만한 게 되는 거죠. 이런 전개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저희가 같이 읽었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는 책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유보다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피엔스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려워요. 증거가 거의 없으니까 상상이라고 하거나 성급한 일반화라고 공격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도 있어요.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이라 그건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연속적이잖아요. 어느 한 시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 시기를 제외하는 건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는 왜 사피엔스에게만 인지혁명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안 던지는 건 사피엔스만 인지혁명을 겪은 이유를 모르겠으니 그 이후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추측하는 과정을 이 책을 읽는 내내 겪을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생태계 변화, 예를 들면 빙하가 모두 녹고 있다든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훨씬 이전부터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생물들을 아울러 가장 많은 동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로아시아 내륙에만 정착해서 살던 호모사피엔스가 4만 5천 년 전에 무려 폭이 100km가 넘는 해협을 건너서 호주에 정착을 했을 때 몸무게가 50kg가 넘는 호주 동물의 24종 중 23종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근거들이 이건 호모사피엔스 남긴 지울 수 없는 발자국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 탓이라고 하면서 호모사피엔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해요. 너무 책임감 없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역사를 인지한다면, 그래서 멸종의 제1의 물결과 제2의 물결에 대해서 안다면 인류가 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책임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걸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첫 번째 분기점, 인지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라는 게 이제 인지혁명인데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사피엔스의 언어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이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언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은 저기에 사자가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피엔스는 내가 저기 나무 근처에서 오후 2시쯤에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며칠 굶은 걸로 보이는 사자 2마리가 나타나서 고기를 보고 군침을 흘리면서 다가오는 거야.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 너도 당분간 그쪽 나무를 가는 건 조심하고 이 칼 너한테도 줄 테니까 가지고 다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피엔스가 언어를 통해 전달한 건 어떤 사건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에 관한 거였는데요.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서 협력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집단의 크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저번에 같이 읽었던 침팬지 폴리틱스 기억하시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자연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집단이 가능하려면 구성원이 서로 잘 알고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때 기억하시죠? 마미한테 막 침팬지들이 싸움이 나면 도와달라고 해서 달려가고 또 도와주고 뭐 그런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를 보였잖아요.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지낼 수 있는 집단 무리의 개체수는 20마리에서 50마리 정도예요. 만약에 이 집단 내 개체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지혁명을 통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피엔스는 자연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무리의 개체수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뒷담화 덕분에도 그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었는데요. 그건 딱 15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150명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엄청 많은 숫자가 같은 국가 아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호모사피엔스는 결정적인 임계치를 넘어섰을까? 근데 만약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겠죠? 150명을 넘어서 1000명이 10,000명이 같은 신념을 가지면 그 무리는 10,000명까지도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신념을 갖는다는 건 공통의 신화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국가는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자연적인 집단의 규모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허구의 등장 덕분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화의 존재를 믿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두 번째 분기점인 농업혁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농업혁명은 사피엔스들이 수렵채집을 관두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밀을 재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은 너무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했고 그동안의 수렵채집이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건 환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농업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땅 일구고 씨 뿌리고 물 주고 농부들 보면은 휴가도 제대로 못 가요. 때 놓치면 그동안 아껴서 가꿨던 작물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농지 근처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면 다시 수렵채집을 하면 되지 왜 계속 농사를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밀은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삶을 더 비참한 생활과 교환 가능하도록 설득했을까요? 사실 수렵채집하면서 고기 잡아먹는 게 더 맛있지 밀 먹는 것보다는요. 개인에게는 수렵채집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밀로 인해 단위 토지장
식량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호모사피엔스라는 종 자체에는 농사를 짓는 게 이득이었죠.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일지라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기대한 무언가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마치 농업혁명처럼요. 시간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남은 시간에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하잖아요. 결국 더 바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말했던 다수가 같은 신화를 믿게 된 것과 농업혁명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사를 지으면 농지 근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한 장소에 점점 더 쉽게 옮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축적됐습니다. 농경시대에는 공간이 축소되는 대신에 시간은 확장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렵채집이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농업혁명 덕에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농부는 언제나 미래를 의식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차츰 어떻게 토지와 물을 나눌지, 불화와 분쟁을 조정할지, 가뭄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불행인 거는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대규모로 협력하게끔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신화가 해주었습니다. 신화를 통해 우리는 상상의 질서를 함께 믿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누군가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 등등이요. 이런 상상의 질서는 대부분 정의로워요. 근데 사실 정의라는 것도 상상이에요. 아래 문장에서 보이듯이.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 상상의 질서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침팬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웃 침팬지 무리의 영토를 휴가갈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겠죠. 고대 이집트의 엘리트들이 피라미드를 짓고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재산을 쓰지만 누구도 바빌론에 쇼핑하러 간다거나 페니키아에서 스키 휴가를 보낼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휴가에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그 이유는 낭만주의적 소비지상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상상의 질서라는 게 조금 사이비처럼 들리지 않나요? 사실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상의 질서를 다수가 믿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정의롭고 평등하다고 그렇게 여겨진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인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그렇게 창조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려면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요, 뭐 요정 얘기를 지어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준다는 산타의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그러면 착하게 뭐 크겠죠. 착한 게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크겠죠. 그런 것들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개념이 등장해요. 상호주관이라는 건데요. 만약 내가 나 오늘부터 달러 안 믿을래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프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달러는 수십억 명이 공유하는 상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달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려면 수십억 명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정당, 이념운동, 종교적 광신 집단 같은 복잡한 기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복잡한 기구가 만들어지려면 또 다른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겠죠. 결국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상상의 질서로 옮겨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상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재밌는 문장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입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근데 유발 하라리는 여기서 상상의 질서를 빼고 팩트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 읽으면서 유발 하라리 너 티야? 싶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평등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런 추론에 격분할지도 모르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 반론을 펼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그 가치가 정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상상의 질서라고 말한 그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상의 질서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 이후에 숫자라는 개념도 생겼고 점점 다수와 협력하게 되면서 촘촘한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불행히도 이런 협력망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스럽고 불안한 축복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그물을 지탱하는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튼 그 그물망은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된 가상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예를 들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 흑인과 백인과 같은 인종차별, 성별에 따른 차이 등등이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정의롭지도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